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것은 아동수당입니다. 당초 보호자 소득과 무관하게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했던 정부안은 야당의 반대로 소득 수준 상위 10%의 지급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상위 10%는 그 돈 없어도 아이 키울 수 있지 않느냐. 보수가 항상 주장하는 선별 복지죠. 19세기 초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을 개선한다며 봉건적 의무와 농노제 폐지 그리고 전 시민에게 단일한 세금 체계를 선언했습니다. 왕과 귀족끼리의 동맹으로 유지되던 봉건국가에서 국민이 국가를 구성하는 소위 국민국가로 역사는 그렇게 발전을 합니다.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 국가에 세금과 병역의 의무를 지고 국가는 그 국민의 보호 의무를 지게 되는 거죠. 이후 가난한 빈민을 구제하는 구휼의 개념을 넘어서 국가가 국민 보편적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제 개념이 탄생합니다. 강도를 신고하면 경찰이 당신 소득의 상위 10%인가 아닌가 묻고 나서 출동하는 게 아니죠. 치안은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지는 보편 의무라서 그렇습니다. 자격은 국민이기만 하면 됩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게 국가가 삶의 기본에 대한 의무를 지겠다. 그 자격은 대한민국의 아동이기만 하면 된다. 이게 보편복지죠. 반면 10%는 제외한다는 것은 곤란에 처한 90%의 상대적 빈민만을 구휼하겠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하는 국가 철학의 문제다. 역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걸 누군가 막았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자, 예산은 워낙 복잡해가지고, 예. 사람들이 구체적 내용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이번 예산안에는 몇 가지, 예.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내용이 있긴 있어요. 확실히. 그죠? 네. 오늘 새벽 본회의 통과했는데요. 법정 시한을 넘겨서 나흘째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은 428조 8,339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7.1%가 늘어난 수치인데요.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보건, 복지, 고용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반 지방행정, 교육, 국방 순인데요. 공무원 중원 규모는 9,475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협력기금 같은 경우에는요. 400억 원 감액됐는데 앞서 말씀하신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2인 가구 이상 기준소득 수준 90% 이하로 해서요. 만 5세까지 아동 내년에 2018년 9월부터 10만 원씩 신규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층을 상대로 한 기초연금 이것도 이제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됐는데 이것도 역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예, 아동수당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예, 지방선거 이전에 하면 정부 인기가 올라간다고 처음 듣는 얘기로 그렇게 연기가 됐고요. 자, 요 사안 관련해 가지고 아동수당 어제 저희가 이제 정창 소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예, 아침에 긴급하게 합의문에 실제 오타도 있고, 예, 그렇게 긴급하게 작성된 것이고, 그 긴급한 걸 보다가 어제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 소장님 무려 20년간 세금을 보았지만 실수를 하나 하셔가지고 저희가 미니로 정정 인터뷰를 짧게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실수를 하셔서 저희가 정정의 기회를 공식적으로 다시 드립니다. 어제 이제, 2인이라는 표현만 짧게 등장해가지고 이게 둘째 아이부터 주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방송 끝나자마자 정정을 하셨는데, 그 내용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네, 정확하게 워딩은 2인 가족 소득 기준인데, 네. 예, 이 소득이란 말이 이제 조금, 제가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아마 제가 실수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는 첫째 아이부터 지급이 되는데, 네네. 보호자가 2인 이상 가고 이렇게 이걸 의미하는 겁니까?
뭐 아이가 있어야 3인이 될 테니까. 그렇죠. 이제 또 부모가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소득 기준이 2인 가족 기준이라는 거고요. 소득 기준이 2인 가족 기준이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얽힌 문제가 많이 돼서 어제 복지부 공무원하고도 통화를 했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죠.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산은 반 정도 줄어드는 건 사실이고요. 예산을, 그래서 그렇게 또 생각하셨군요. 예산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1인에서 2인으로 만든 거,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아이까지로 이렇게 확대해버린 거구나. 이렇게 연결 생각하신 거군요. 이게 10% 줄고 기간이 줄고 뭐 이렇게 갖고 반을 줄었는데. 소장님 너무 많이 알면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예산도 절반으로 줄었다. 예.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제 실시간 검색 1위가 막 유튜브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아무튼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문제가 뭐가 있냐면. 예. 거기에 이렇게 바쁘게 쓰다 보니까 소득 기준이라고만 표시를 한 거예요. 소득 기준. 예. 그래서 재산 기준이란 말이 안 들어가서. 예. 이 복지부에서도 이걸 재산 기준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 거냐 지금 막 그 약간 멘붕 상태에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왜냐면 그 소득 근로소 월급 받는 분들. 네네. 그런 분들은 소득이 좀 클리어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별로 없고 재산, 부동산 뭐 이런 분들 투명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경우에. 뭐 100억대 건물주다. 네. 이럴 경우에 이제 그 소득이 정확하게 안 잡힐 수도 있다. 임대료도 막 등록이 안 돼 있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실제 봉급 생활자들은 그 급여가 높다고 빠지는데 훨씬 더 실제로는 많이 버는 건물주들은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겠네요. 네, 그래서 이후에 이게 이제 좀 다시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봉급 소득자들 안에서도 맞벌이 부부들이 있잖아요. 예. 맞벌이 부부 합산이니까 가구소득 기준이니까 그러면 부부가 합산되면 예를 들면 지금 3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뭐 723만 원 뭐 부모와 아이를 둘이면 800만 원 뭐 이렇게 되는데 700만 원이라고 치면 부부가 합쳐서 700만 원을 벌면 또 20%에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걸 보다가 아직 언론에서 그 대목을 지적하지 않던데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10%를 걸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90%만 주기로 했으니까 이게 이제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동 전체면 누구든 다 지급되는 건데 이걸 이제 90%만 주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 90%에 들어간다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서류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문제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시민들의 불편도 있고 공무원을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렇죠. 예.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우리나라 국세청이 세계에서 1위거든요. 1인당 그 세금을 걷는 액수가 전산화돼가지고. 예. 그런데 그 탈세라든가 아니면 민원을 처리하는 분들이 겨우 뭐 1%도 안 되는 돈 때문에 그 전체 조직의 20%가 움직이거든요. 그렇겠군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누가 10%냐. 그렇죠. 예. 90% 이걸 가려내는 행정 이게 들어가고요. 복지부 쪽 얘기는 최소한 기초지자체마다 2-3명 이상은 공무원을 새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추가로.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저절로 90% 이하라는 걸 스스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제 내가 90% 이하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0%를 걸러내자고, 나머지 90%가 서류 준비를 해서 내야 되고, 공무원들은 전 국민 중에 이제 그 해당되는 90%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서류 분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류를. 굉장한 낭비인데요, 사실. 예. 대상자가 253만 명인데요. 예. 그 중에서 25만 명을 가려내기 위해서 253만 명 전체가 서류를 내야 되고 또 25명을 가려내기 위해서 또 공무원들이 또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공무원 이번에 2,700명 줄였잖아요. 예. 한 1,000명은 이것 때문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정부 얘기하면서 이걸 줄였는데 실제로는 이것 때문에 더 큰 정보가 필요하게 생겼어요. 앞뒤가 안 맞는 그래서 막상 하면 더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를 그 10%를 깎느라고 이게 선별복지라고 하는 이제 보수의 구호를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OECD 35개 국가 중에서
그 31나라가 이 아동수당을 이미 했고요. 예. 그 중에 20개 국가가 전체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관계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예산 문제는 오늘은 민의로 어제 잘못 나갔던 방송을 정정하는 차원에서 민의를 잠깐 했고요. 예. 요 예산 얘기는 다시 한 번씩을 또 따로 잡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한 30만 정도가 24만 뭐 그 정도에 들지 않는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서류를 내야 되고 그걸 처리하는 공무원이 더 필요해요. 예산도 더 필요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동수당은 그렇게 됐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제 서류를 내야 한다. 자기가 하위 90%라는 말 걔네도 좀 웃기긴 한데 하위 90%에 든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하다라는 걸 입증해야지 이걸 받는 거죠. 예. 이건 철학적으로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유엔 사무차장이 어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이 초청하고 유엔이 이에 응한 건데요.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 담당 사무차장이 어제 오후에 베이징을 거쳐서 평양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엔의 고위급 방북은 지난 2011년에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장 방북 이후에 처음인데요. 나흘의 방문 기간 동안에 리용호 외무상 등 북한 당국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논의에는요, 북핵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 정부와 유엔이 협의를 거쳤다라는 게 유엔 외교관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의미일까요? 북한이 유엔 고위급 방문을 허용한 게 오랜만인데 아마도 이제 대화 채널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그중 하나로 유엔대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북한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사람들만 입국을 허용하니까요. 근데 갑자기 유엔을 사무처장을 입국을 허용했다는 것은 의도가 있겠죠. 그게 대화 채널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지난 8월 달에 북핵 관련해서 대화 중지하겠다라고 유엔 사무총장이 밝힌 바가 있거든요. 네. 그에 앞선 사전 방문이 아니냐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유엔 얘기하고 외교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어제 포린 폴리시라고 대표적인 외교 전문지죠. 예.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이 잡지를 들춰본 게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여기 우리나라가 좋은 의미로 기사가 실린 건 처음 봐가지고 제가 잠깐 소개하면 포린 폴리시에서 원래 매년 세계 사상가 100인을 선정해요. 사상가, 그렇죠. 뭐, 띵커. 네. 예. 근데 올해는 리띵커, 새롭게 생각하는 사람 50인을 선정해서 새로운 사상가. 왜 그렇게 리띵커를 선정했냐면, 이제 2016년은, 포퓰리즘의 전 세계를 휩쓴 해다. 영국의 브렉시트도 있었고, 그 다음에 트럼프도 당선됐고, 자국 대통령인데 그렇게 표현했어요. 뭐, 예를 들면, 필리핀의 두테르트. 이런 사람들이 당선되고 이런 브렉시트 같은 현상, 포퓰리즘이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 그럼 올해는 어떤 해냐? 정의하기를 그런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리팅크하고, 새롭게 등장한 현실에 맞설 새로운 길을 찾는 해, 이렇게 정의했어요.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철학을 제시한 각 분야 리더, 50일 선정, 뭐 이런 거거든요. 나름 권위 있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면. 네. 근데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정되는데, 전 세계 대통령 중엔 딱 2사람 되고, 나머지는, 뭐, 변호사나, 뭐, 코미디언이나 기업가 각 분야 리더들인데, 대통령 중에는 프랑스 마크롱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선정됐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첫 문장이 재밌습니다. 선정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이 5월 당선됐을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신임 대통령은 없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신임 대통령이 있다는 거죠. 중국, 사드, 뭐 북핵 미사일 등등 쫙 나열해요. 그러면서 그걸 잘 극복해서 지지율이 아주 높다. 이걸 왜 제가 소개하냐면 미국 외교 전문가들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시야가 거의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예. 야당은 배가 좀 아프겠지만. 이게 주류 미국 전문가들의, 외교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하는 관점에서 찾아와서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내용 자체가. 거기 한국에서 또 한 사람이 선정됐어요.
한국인은 아닌데 뉴스공장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러시아 출신이죠. 안드레이 랑코프 국민대 교수. 이분 왜 선정됐냐? 북한 김정은에 대한 이해 지평을 넓혔다는 겁니다. 한국에 계신 분으로 한국인은 아닌데 이분이 선정됐고, 나머지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재밌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렸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된 뉴스인데요.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의 비판적 성향을 가진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하도록 하고 이것을 국가정보원에 요구했다라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3월 말 국정원 쪽에다가 정부 시책에 비판적인 교육감을 상대로 실질적 견제가 가능한 내용을 정교하게 파악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비 의혹 등을 파악해서 직접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을 알아오라고 한 건데요. 우 전 수석은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하는데 열흘 안팎의 시간을 주고 집중 사찰하도록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국정원 쪽에서는 정교조 출신 교사의 교육청 발탁 인사, 친교육감 인사의 내부 승진 같이 특혜 의혹으로 공격할 수 있는 거리들을 파악해서 보고했다라고 합니다. 박근혜 청와대는 이런 식이었어요, 다. 그러니까 국가 정책을 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반대하는 인사들은 개인 뒷조사를 하는 거죠. 개인 뒷조사. 네. 이게 무슨 정책과 정책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말 안 들어? 예, 뒷조사해봐. 죽여. 이런 거거든요. 예, 이건 뭐 시정 잡배가 하는 짓인데 이런 식으로 했고 그 선봉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있었다는 건데 예, 여전히 우병우 민정수석 계속 빠져나가고 있죠. 새로운 내용이 또 하나 나왔네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김태우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김관진 전 장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군 댓글 부대 혐의를 잇는 연결고리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보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가 나온 직후에요. 김태우 전 기획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 두 사람이 만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의 휴대전화에 관련된 정황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댓글 공작 관련해서 대통령 지시를 인정했다. 네, 인정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요. 이미 보도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보도를 보고 황급하게 연락한 정황이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이분도 예, 본인은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저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만났겠죠, 당연히. 예. 자, 이 뉴스는 아마 후속으로 뭐가 계속 앞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만났다고 한다까지만 저희가 알려드리고. 자, 다음 뉴스는 뭔가요?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국정원 등 주요 적폐 수사를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라는 겁니다. 문 총장은 그러면서 수사 피로감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는데요. 수사 일정과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의 핵심은 모든 수사들이 검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내에 마칠 거다라는 겁니다.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끝내고 내년부터는 민생사건 수사에 집중하겠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의 확대와 진정 가능성을 차단한 듯한 발언이라서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누구 맘대로. 이게 시대 과제거든요. 검찰총장 혼자서 이제 안에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MB는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끝냅니까? 지금 3주 남았는데요. 3주 동안 그러면은 기소도 다 하고 다 하라는 말인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검찰총장이 갑자기 게다가 이 피로감이라는 단어는요. 보수정당 보수매체가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프레임이거든요. 이거 피로감 온다, 피로감 온다. 피로감 안 왔어요. 피로감, 예. 국민 피로감 아직 안 왔어요. 피로감이 오기는커녕 아니 MB는 아직도 시작도 안 했는데 뭘 끝냅니까? 이건 문무일 총장의 개인적인 발언인지 지금 실제 이제 서울중앙지검과는 교감이 없었던 것 같다고 보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어제 문 총장 같은 경우에는 수사 피로감을 내세우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회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 맘대로 그런 거를 발전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고 정합니까? 예, 심지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 말에 따르면요. 제일 먼저 사건이 왔던 댓글 사건 같은 경우에도 추가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김태호 전 대외전략기획관은 이제 처음으로 소환됐는데요. 무슨 끝냅니까 이제.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이런 얘기를 했다면 저희가 또 관련 인터뷰를 또 잡아봐야 되겠네요. 예.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검에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이 육체적 필요를 호소하고 있다. 필요할 수 있죠. 육체적으로. 너무 곤란해서. 그럼 사우나 건을 끊어주세요. 갑자기 무슨 사회적 피로감을 얘기합니까? 국민들한테 여론조사 했나요? 네, 심지어 수사팀 내부에서도요. 문 총장도 특별수사가 전공인데 시일 정해두고 수사할 수 없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말을 왜 하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보수정당이나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문물 총장에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사회적 피로감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립 서비스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뭐 이해가 가는데 뭐 그것도 이해가 갈 건 아니죠. 왜 립 서비스를 합니까?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면 이건 저희가 여론조사도 하고 필요하십니까? 하는 여론조사도 하고 그것도 발표하고 그리고 이게 왜 여기서 뭐 조치는 안 되는지 계속 인터뷰도 하고 전 총장들도 인터뷰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예, 제목만 체크하고 넘어가죠. 네,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요. 어제 이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30년 가까이 예술 지원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가 법정에 나와서 한 말인데요.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도 이런 적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절도 뭐 말도 안 되는 시절이긴 했는데 그때하고 비교하는 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시절에도 적어도 이런 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이 사람은 빼. 네, 구체적으로. 껌껌이 이렇게 한 네.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죠. 예. 박근혜 정부는 보면요. 그러니까 이 군사정권 시절에는 최소한의 이 단어밖에 들어맞지가 않겠네요. 최소한의 가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군사정권 시절에. 그렇게까지 내가 대통령이 안 한다. 근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그게 없어요. 세월호 사고 났는데 시술을 한다든가 사람에 대한 연민이나 애정, 예의 기본적으로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예. 자, 그 외에도 소개할 기사가 있는데 오늘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서 미니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못한 건 내일 하죠. 예. 네, 그러시죠. 피로감이 아니고 필요감을 느낍니다. 필요감. 매우. 필요하다라는 의미시죠. 여기까지.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예. 현재 구도가 친홍, 친박, 그리고 중립, 이렇게 3파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중립지대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나경원 의원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음악, 외나무 다리. 우리 예. 지난번 예전 서울시장 선거 때 예.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데,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의원님과 제가 오랜 구원이 좀 있습니다. 예, 원수, 외나무 다리.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그동안 제가 미웠다, 안 미웠다? 단답형으로? 아니 당연히 미웠죠. 네, 미웠다. 예. 네. 그 미웠던 얘기는 다음 기회에 따로 하기로 하고, 예, 오늘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이야기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외나무 다리 시그널 음악 마음에 드십니까? 제가 막 웃긴 했는데요. 가만히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데 네, 제가 다 생각나지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렸는데 사실은 예, 네. 잊어버리셨을 리가 있나요? 잘못하신 줄 아시는군요. 글쎄요. 자, 오늘은 손님 오셨으니까, 예. 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현재 당내 경선 구도가 친홍, 친박, 중립 이렇게 3파전이 맞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후보들이 속속 출마 선언을 하고요. 오늘은 그 중립 후보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하고 오늘 내일 이틀 여론조사를 해서 내일 단일 후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중립 후보라면 이주영, 조경태, 한선교 의원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 세 분. 근데 예. 그 단일화를 의원님이 주선 혹은 제안하신 거라면서요? 그렇게 언론에 보도됐던데.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는 처음부터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개파 대리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제 이 당이 안 그래도 힘이 없는데 정말 진정으로 통합이 되어야지 뭐 문재인 정부의 힘이 없긴 없습니까? 예. 느끼십니까? 뭐 어제도 저희 사실은 좀 이제는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어제는요, 신종 날치기입니다. 국회의장이 어제 예산안을, 예. 처리를 사실 이제 저희가 의총하는 사이에 국회를 열어서 표결에 붙였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저께 그 원내대표 3명이 합의한 것은요, 잠정 합의안입니다. 반드시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것은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야지 이 제대로 효력을 발생하는 건데요. 이 저희 의총에서 추인받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세균 의장께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뭐 이런 시간도 주지 않고. 열몇 시간 드리지 않나요? 어제 아니, 다시 한번 불러서 정세균 원내대표가 그런 걸 이렇게 주선한 다음에 표결에 붙였어야 되는데, 뭐 예정된 시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표결에 붙인 것은 정말 국회의장으로서 이것은 우리 정세균 의장님 제가 좋아하거든요. 의회주의자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어제는 굉장히 실망스러웠고요. 이런 식으로 국회 운영을 하면 결국은 뭐 116명 있는 그러니까 거대가 아니라 제1야당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협치? 뭐 이거에 전혀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화가 나신 것 같고 협치는 거꾸로 이제 자유한국당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좀. 예. 찬성해 주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또. 찬성해 드리는 것도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찬성 안 하면 법안 통과됩니까? 그러니까 찬성을 특별히 해 주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 번번이 저희의 의견을 전혀 안 들어주는 또 여당도 문제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의회는 가장 중요한 게 합의인데 너무 이 국민의당과 이번에도 결국 야합했다고 우리가 다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평가는 아닌 것 같고요. 국민의당이요. SOC 예산 챙겨갔죠. 그리고 이 카톡 문자도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은 이제 국민의당만 어떻게 이렇게 돌려서 과반만 넘자 이렇게 가니까 사실은 일야당의 이야기는 무시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과연 의회가 의회로서 작동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또 제가 할 말도 있긴 한데 오늘은 사실 그 얘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니어서 그 얘기 듣기만 하고요. 예. 친홍 후보는 그러면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김성태 의원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홍준표 대표께서 이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친박은 홍문종, 유정 의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친박 의원도 단일화한다는 얘기가 있죠? 두 분도 단일화 노력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은 왜 안 나가셨어요? 나온다는 얘기가 한참 있다가. 예, 중립 후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단일 후보가 되면 되잖아요, 거기서. 거기서 저까지 하겠다고 나서서는 단일화가 되지 않겠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빠져야지 단일화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좀 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으로 단일화 될 텐데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단일화 제안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 본인을 희생하신 거예요? 예. 아니,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너무 복잡한 부분을 빨리 교통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단일 후보 지금 룰도 우리가 결국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께 물어보는 여론조사 형태를 취하기로 했거든요. 예. 원래는 책임당원을 하려고 했는데. 일반 여론조사로 바꿨어요? 예. 왜냐하면 책임당원 명부를 당에서 줄 수 없다 해서 일반 여론조사로 바꿨는데요. 이제 그런 예가 없답니다. 당 내에서도 무시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중립 후보들이. 그래서 저희가 야당의 길을 제대로 걸으려고 중립 후보가 당선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판세는 어때요? 그러니까 친홍, 그리고 친박, 그리고 중립, 친홍도 친박도 아니다고 하는 중립. 이 전체적 표심이 향배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중립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리저리 나중에 센 쪽으로 붙기 때문에 남기 어렵다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계파 갈등 때문에 사실
이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뭐 작년 총선 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그래서 계파 갈등이 굉장히 염증을 내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립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흐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확대될 있습니다. 거라는 건 아직 그러면 1위는 친홍 후보인 김성태 의원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까, 판세는? 그러니까 지금 저 제일 불량 유권자가 국회의원이라는 거 아시죠? 네. 예.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저 원내대표 선거를 하고 나면 모든 후보들이 예. 다 본인 다 찍는다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 후보자들이 나와서 계산한 표를 계산하면 국회의원 총수를 넘어가요, 항상. 예. 국회의원 총수 곱하기 후보자 수. 예,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친박 후보와 이 친홍 후보는 지금 아주 핵심 계파로 묶여있는 몇 명, 이게 숫자가 나오지 그럼 않습니까? 100으로 근데 나눴으면 친홍은 몇 쯤 됩니까? 현재 저는 한 판세를. 35에서 40은 친홍으로 그러니까 친홍으로 묶을 수 있다고 묶을 수 봅니다. 있다. 예. 그리고 친박은? 친박도 30표 내외 정도를 지금까지 그럼 남아 둘이 있는 합치면 70인데요. 예. 그럼 중립이 30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116표입니다, 저희가.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숫자로, 퍼센티지가 아니라 숫자로. 그런데 네. 저희가 과반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지 못하면 2차 투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투표를 노리시는 거군요, 지금. 예, 결국은 1차 투표에 1위를 못 하더라도 2차 투표에서 1위가 되면 당선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성태 의원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지 못한 1위를 하고 그리고 2, 3위를 친박과 중립 후보가 했어요. 그러면 친박과 중립 후보가 단일화를 합니까 또? 단일화를 단일화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죠. 아니라 지금 2위가 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립에 있으면 예. 어느 쪽이 1등을 하든 예. 저희가 2등만 해도 떨어진 쪽이 저희를 찍게 되어 있는 거죠. 아,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예. 거꾸로 예를 들어 친박이 2위를 했어요. 그러면 중립은 친박을 밉니까? 친홍을 밉니까? 그랬을 때는 중립은 나눠진다고 봅니다. 각각 나라 개인 자산자 나눌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면 2위가 결국은 목표네요. 홍준표 사당화가 더 문제냐, 친박의 부활이 더 문제냐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고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친박의 부활도 굉장히 문제인데, 사실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어제 홍준표 당대표께서도 소멸되는 과정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의 권력인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 이 부분에 대해 더 큰 문제 아닌가 친박은 생각합니다. 어차피 소멸되어 가는 과정인데 친홍이 더 문제다. 근데 네. 홍준표 대표가 왜 이렇게 문제죠? 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장점도 있으시지만 예. 사실은 외연 확대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대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김성태 후보 개인 자질의 문제입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의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김성태 후보의 개인 자질은 문제가 없나요? 그 부분은 각자 의원들마다 성향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생각이 보시기에는요? 저희가 이제 원내대표가 어제 보면 저희가 전략과 전술에서 다 실패했다. 치밀함에서 부족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어제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결국은 원내대표가 샤우팅만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새님처럼 앉아서 계산만 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캐릭터를, 그러니까 정말 치밀함과 또 돌파력과 이러한 것을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 어느 한 분, 둘 다 가진 사람이 없다. 문제가 되는 사람이 없다고도 볼 수 있고 모두들 또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김성태 의원은 있다고 어느 쪽이 생각합니다. 김성태 의원하고 친하다고 자꾸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다른 후보들이 또 화를 낼 수도 있고. 좋은 점 빼고 나쁜 점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나쁜 것만 기사되잖아요. 김성태 의원은 좋지 않습니까? 친홍 후보가 타격을 입는 건 좋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하죠. 중립 근데 문제가 있긴 있군요. 보시기에. 김성태 의원은 이제 이 돌파력은 있으나 있다. 머리가 없다. 샤우팅은 강하시죠. 네. 샤우팅만 강한 그쪽이 너무 강하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꼭 말씀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립 후보는 나눠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친박 후보가 2등이 돼서 친박과 친홍이
붙었을 때는.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중립 후보의 1차 목표는 2위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위를 하면 친박이 친홍을 찍을 수는 없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 그럼 당선 가능하다. 이런 예. 로드맵이네요. 네,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국 원내대표로 가는 게 뚫릴 수도 있는데 본인은 왜 굳이 안 하셨어요? 제가 한다 그러면 룰이 합의가 잘 안 될 겁니다. 아까 본인이 너무 말씀드린 강력한 것처럼. 후보라서? 그러니까 다른 면에서 강력한 게 아니라 제가 늘 이제 여론조사 같은 거 하면 제가 그래도 잘 나오는 편이니까. 왜 웃으십니까? 예, 제가 10년 전에 직접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는 친했어요. 그때는 이렇게까지 뻔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의원실에서 때 인터뷰할 땐 잘해주시던데 인터뷰 내용은 별로 그때도 우호적이지 않으시던데 그 정도는 기사로 나온 거는. 우호적이었습니다. 그 정도. 알겠습니다. 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장 선거 때. 자, 그 얘기 나중에 하고요.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가 문제다. 이런 주장도 하셨는데, 네, 사당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요. 뭐가 사당화죠? 사당화라는 것은 대표라는 거는 당원 단계에 따라서 당원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데 당원 단계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만 해도 어제 관음클럽 토론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로 원내대표 선출되게 되면 원내 사안도 내가 관여하겠다. 근데 저희는 분명히 투톱 시스템이거든요. 대표는 당을 대표하는 그래서 당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거고 원내 사안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든지 본인이 다 하시겠다 그러세요. 원내대표도 자신이 오달 내리겠다. 말하자면. 그다음 그동안 모든 발언이 그렇잖아요. 광역단체장도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이 사람은 공천 안 줄 거다. 부산시장에 대해서. 서병수 부산시장에 대해서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사실은 광역단체장도요. 저희가 분명히 광역단체장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경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약 지역에 한해서 우리가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것도 당원 단계에 있는 것에 막 반하는 이야기를 툭툭 하세요. 서병수 부산시장을 취약한 지자체장으로 파악하신 거 아닐까요? 아니요. 취약 지역이라는 것은 저희 당이 취약한 지역. 그래서 이제 후보가 아니라. 호남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전략 공천을 할 수 있고 원칙이 경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하고 똑같이 정말 왕왕 그런 예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자체장들에 대해서 그냥 개인 의견을 밝힌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작업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아니,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 줄 수 있어. 안 주겠어. 공천 안 준다? 안 준다. 이런 식으로 공천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거. 그다음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당원 단계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할까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출당 문제인데요. 저는 사실은 출당을 하는 절차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틀린 겁니다. 사실은 당원 단계에 따르면 반드시 최고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최고의 의결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최고의 의결이 필요 없다고 본인이 막 주장을 하셨거든요. 유불리에 따라서 본인이 당원 단계가 정해진 걸 그냥 건너뛰거나 한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실패한 것, 또 우리가 지금 사실은 국민의 지지로부터 멀어진 것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국정농단의 핵심이 법치주의에 위배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당원 단계를 무시하는 대표의 이런 월권적 행위가 결국 사당화를 초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당무감사 같은 거 보면 또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당무감사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당협위원장에서 내쫓는 예는 여태까지 정당 사상에 거의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계획적인 거 아닙니까? 현역이라 하더라도 위원장이 쫓아낼 수 있다. 굉장히 계획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줄 세우는 거죠, 한마디로. 그걸 줄 세우는 거라고. 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도 일리는 있네요. 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나쁜 것이 줄 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홍준표 대표가 당내에 줄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세력이?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미 이제 줄을 많이 세우고 계십니다. 많이 섰어요? 많이 세우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30년 그러니까 정도 이거 섰습니까? 정말 이렇게 네. 세우시면 안 되죠, 줄을. 저는 아니 그리고 뭐 공천도 네. 이제 뭐 정말 마음대로 하겠다는 발언을 툭툭 하시니까 제 걱정되는 분들은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당내 이런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 근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야당이 무시당하고 있으면 그렇게 강력한 리더십 필요하잖아요. 아니 강력한 리더십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 홍 대표의 또 긍정적 측면을 당연히 동의하는데요. 이것이 20%를 못 넘기는 거죠. 그런 결국은 언행과 좀 더 보수 가치의 핵심 중에 저는 법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판사 출신이시니까 또. 네, 그렇습니다. 저는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보수는 사실은 유능하다, 신뢰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일관성이 있다, 예측이 가능하다 이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지금 깡그림 무시하는 쪽으로만 가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저희 방송에 나오시면 2분, 3분밖에 안 남았는데 나오신 김에 제가 궁금했던 거 현 정세에 관한 이야기를 길게는 못하겠고 단답형으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통합한다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 국민의당 호남계는 분당한다 안 한다? 당분간 분당 안 한다. 하지만 할 수 있다. 네. 유승민 대표, 안철수 대표는 차기 대선 후보로 살아남는다 못 남는다? 못 남는다. 두 사람 다? 네, 못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못 남았으면 좋겠다? 아니, 못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못 남는다. 유승민과 안철수 한 사람만 선택하라면 유승민이다 안철수다? 어떤 면에서 한 사람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살아남는 사람 아니면, 뭐 살아남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연대할 수 있고 뭐. 연대할 수 있는 사람은 유승민 대표죠. 살아남는 사람은요? 살아남는 사람은 가능성으로 따지면 안철수 대표가 좀 더 높다고. 좀 더 높다. 하지만 결국은 둘 다 못 살아남는다. 네. 못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조금 담겨 있다. 아니, 이제, 우리 작년에 JP 총재 만났는데,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다 좋은데 정치 경력이 짧아서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딱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못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조금은 담겨 있다? 없다. 아니, 그 마음을 안 실어도 당연히 못 살아남습니다. 근데 담겨 있다 없다.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그렇게 생각하는 바가 없습니다. 근데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는 라이벌일 수 있으니까 좀 담겨 있다? 아니, 두 분 다. 담겨 있다? 두 분 다 어차피 못 살아남을 것 같은데 담겨 그건 전망이고 본인의 마음이 담겨 있다 없다? 전 마음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매우 담겨 있는 것으로 그럼. 문재인과 홍준표 중에 누가 더 밉다? 현재 기준으로는? 현재 기준으로는 지금 이제 사당하게 얘기했으니까 홍준표 대표가 더 밉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지만 문재인 대통령 요새 좀 지나치십니다. 네. 홍준표 대표도 만만치 않게 밉다. 이 정도로 할까요, 그럼? 그래도 저는 야당 의원입니다. 제가 40초인데 질문 많은데 몇 가지 추려야 되겠네요. 네. 문재인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유지되는 이유 한 가지만 꼽자면? 국민소통.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못 올라가는 이유 한 가지만 꼽자면? 우리 김어준 공장장이 우리 편 안 들어줘서. 언론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도 한마디 드리고요. 뉴스공장 하나 있어요. 나경원은 대선 후보로 나선다 안 나선다? 지금 생각 없다. 지금은 아니지만 결국은 나선다 안 나선다? 언젠가는 나선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좀 자주 오시죠. 그동안 한 번도 안 불러주셨습니다.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노르가즘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예산안이 이제 중요한 화제일 수밖에 없고 어제 통과됐기 때문에 오늘 통과됐습니다. 오늘이죠. 새벽에 다 됐으니까 오늘 통과됐고. 근데 나경원 의원이 2부에 잠깐 나오셨는데 이런 항의를 하고 계셨어요. 이제 잠정 합의를 했다 원내대표. 네. 잠정 합의라는 것은 이제 의원총회에 돌아가서 추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인데 추인도 안 됐는데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건 날치기다 신종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한마디 제가 손님으로 오셔가지고 일일이 반박을 못했는데. 네. 일단 예산안은요. 네.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그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은 본회의에 자동 회부되게 돼 있습니다. 12월 2일까지. 예. 그래서 자동 부의. 예. 12월 1일 날 자동 부의된 상태였고 이미. 12월 1일 날 부의된 상태였고 예. 이제 수정안이 나왔는데 그 소위 말하는 잠정합의라는 거는 수정안에 대한 잠정합의. 예. 수정안에 사인은 했지만 의원총회에서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잠정합의에 불과하다고 얘기한 것은 수정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이고 예. 근데 그 수정안도 국민의당이나 민주당은 합의한 상태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원안이 자동 부의된 상태에서 예. 어떤 수정안이라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이것은 뭐 50명 이상이 동의해가지고 그 여기저기서도 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잠정 합의였기 때문에 안건 자체가 올라가면 안 된다.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그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를 일단 확인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그런 얘기 할 수가 없거든요. 자동 부의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논리는 이건 것 같아요. 잠정 합의가 됐다는 것은 이제 이제 원내대표끼리 얘기고. 네. 예. 의원총회를 해서 총의를 모아서 거기 추인을 하거나 반대하거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뭐 이런. 근데 그 얘기. 과정에 참여 안 했잖아요. 그 과정이 표결 과정이지. 그거는 안건을 상정하는 과정은 아닌 거죠. 예. 그리고 사실 그리고 수정안은 예. 뭐 그 원내 교수단체들의 어떤 모든 교수단체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올린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예. 그거는 뭐 정족수 어느 정도 수만 되면은 의사 정족수만 되면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표결에 이렇게 만약에 의원총회에서 이 안은 우리가 반대한다고 했으면 사실 표결에 참석했어야 되는 거죠. 참석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와가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제1야당을 무시하고 날치기를 통과시켰다라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인 것 같아요. 아, 날치기라는 거는 되게 이제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표결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자,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사실은 자유한국당도 통과를 막지 못하는 건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지지자들 향해서 뭐라도 했다고 이제 퍼포먼스를 해야 하니까. 예. 어제 그렇죠. 퍼포먼스가 자기들이 그 표결에서 표결을 해서 다른 야당과 더불어서 힘을 합쳐가지고 이길 가능성이 있어서 표결에 참석을 하는 거고요. 참석해도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예. 이제 참석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험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자퇴해버리는 거죠. 난 학교 안 다녔다. 그래서 시험을 안 쳤다. 그래서 나는 참석 안 했는데 왜 시험을 쳤냐고 학교에 항의하는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런 상황으로 또 이쪽 지지자들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왜 안 했냐고 말하시는 분들인데 필리버스터를 12월 1일 지나면 못하도록 한 게 새누리당 여당 시절에 그렇게 만들어놨죠. 예.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못한 겁니다. 뭐 할 어떤 제가 볼 때는 의지, 예. 투지, 뭐 심지어 체력 이게 되는지도 의문스러웠어요. 저 사실 필리버스터 한번 보고 싶거든요. 자유한국당에. 체력. 자, 근데 내용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아동수당 기초연금이 지방선거 이후로 지금 연기된 거 여기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예. 아동수당하고 기초연금 인상은 자기들도 그 다른 모든 정당들이 지난 대선에서. 5월 대선에서 약속을 했던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반대할 명분이 일단 없고요. 예. 두 번째 이걸 연기하면 누가 손해보느냐. 그러면 민주당이 손해보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수당을 받게 돼 있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고통이 더 가중되는 건데 그럼 왜 연기하려고 하느냐. 이걸 갖다가 예정대로 애초에 이제 예정했던 것처럼 오늘 통과됐으면 바로 내년부터 시행한다거나 네. 아니면 4월 혹은 뭐 나중에 여당에서 이제 수정안으로 양보한 게 7월부터였는데 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대한 호감이 높아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싫으신다.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근데 결국에는 자기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국민들의 고통을 더 받아라. 그런 이 얘기거든요. 셈이죠. 예.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내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민중의 적이라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민중이 더 고통받아야 자기들이 더 유리해진다면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민중의 적인 거죠. 그러면 평창올림픽에서 금메달이 쏟아져 나왔다.
한국 선수단이, 예. 대표단이. 그러면 이제 정부도 좀 칭찬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평창올림픽도 연계해야 됩니까? 금메달 따면 안 됩니까? 제2의 김연아 나오면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방선거 이전에 뭘 한 해 만한 얘기는 과거에도 있었는데 지방선거 이후로 연계하라는 건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의원님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아,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는 슬픈 소식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방선거 전에는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만 나야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동수당이 이제 90% 이하만 지급되게 하는 것도 결국 이제 야당의 주장에, 뭐 중간에 합의를 해서 이렇게 90%로 야당 반대 때문에 합의가 됐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보편적 복지의 원칙이 후퇴한 것이고요. 예. 이렇게 되면 그 10%를 고르는 작업을 그렇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10%에 그렇죠. 들었는데 내년에는 10%가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11%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럼 그걸 선별하는 작업이 다 행정 비용으로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공무원 줄이라고 하면서 예. 이렇게 되면 이걸 하는 공무원 더 늘려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항상 보수는 작은 정부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큰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요돈 아끼려고 공무원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게 생겼어요. 이게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혜택을 고루 주고 예. 다만 근데 왜 부자들에게 이런 거 없이도 될 부자들에게 왜 이걸 주느냐. 예. 그래서 부자들은 세금 많이 내라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거 안 하고 나는 혜택 안 받으니까 이거와 관련된 세금 부담도 안 지겠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 보편복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바다에 빠졌는데 당신 그 소득 구간이 10% 이상이야 아니면 이하야 이거 구분해서 구하지 않거든요. 그 치안은 보편적인 거거든요. 국민 얘기만 하면 받는 건데 그렇죠.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자꾸 예전에 이제 빈민구제 하듯이 뭐 예를 들어 흉년 들면 쌀 나눠주는 것처럼 이렇게 시의 관점에서 자꾸 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수돗물 있죠. 예. 이거 상수도 공급도 일종의 그 보편적 복지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 상위 10%는 수돗물 끊어버려. 그리고 비싼 생수 사다 쓰라고. 그러니까요. 당신 부자니까 경찰 못 보내 사설 그렇죠. 써. 뭐 이런 거. 우리 대기 오염을 갖다가 제거해가지고 맑은 공기를 공급하는 거는 이것도 이제 공공 서비스잖아요. 예. 그러면 그래서 그걸 위해서 돈을 많이 쓰잖아요. 다음 그 돈, 근데 호흡은 똑같이 다 하잖아요. 근데 그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산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더 세금 많이 내니까. 세금 많이 내는데 그러면 상위 10%는 그냥 산소 마스크 쓰고 다니라 예. 자기 돈으로 산소 사가지고 그런 얘기가 비슷한 거죠. 보편복지는 계속 확대되어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보수는 이 보편복지의 개념 자체가 없고 이건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다 시혜다. 근데 그거를 다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만 접근하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예산안 그 표결하는 과정에서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때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뭐 거센 항의를 하고 표결하려고 이제 정세균 의장이 진행을 하니까 다들 손팻말을 들었어요. 네. 그 손팻말이 사회주의 예산 반대예요. 사회주의 예산 반대. 아동수당하고 기초연금, 그 다음에 최저임금 보전 이런 걸 사회주의 예산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사회주의를 고무 찬양한 거죠. 사회주의가 얼마나 좋은가를 고무 찬양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자기들은 공약으로 왜 걸었답니까? 그러니까요. 자기들 공약으로 걸었던 건데 이제 지금 작은 정부 지금 현 정부는 큰 정부 주사파 사회주의 이걸로 이제 프레임 주사파도 고무 찬양한 거죠. 아니 어느 나라에서 주사파가 국민 70%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그런 프레임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연장선상에서 시도를 했는데 뭐 성공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공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 철학이 있고 없고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걸 국민 모두가 누려야 되는 기본권에 관한 기본권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제 불쌍한 사람만 도와준 불우이웃 돕기냐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불우이웃 돕기로 보는 것 같아요. 복지를 항상. 자, 불우이웃 돕자 그러면 또 그것도 반대할 거예요. 보편적 복지하니까 그걸 이제 일부만 주자고 한 건데 예. 그러면 일부만 주자 이러면 그것도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별 치안, 선별 수도, 선별 경찰이 없듯이 이게 보편적인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아이들에게만 하면 누려야 될 기본 선이다. 이걸 정하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네요. 자, 그런데 이 예산안 통과에는 국민의당이 이제 협조를 해서 국민의당도 얻을 거 얻어갔는데요. 반면에 국민의당의 속사정, 소위 이제 통합, 바른정당의 통합 때문에 벌어지는 속사정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안철수 대표는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절대. 예, 그 길로 가는 것 같죠, 이제 무조건. 예. 사실 이 두 당의 연대에 대한 첫 테스트 관문이 오늘 다뤄진 예산안 예. 통과했다고 봅니다. 예, 바른정당은 당론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당론으로 반대했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당론 찬성을 채택하려고 했는데 예. 그 몇 분이 예. 강력하게 좀 반대를 해가지고 당론 찬성은 채택 안 됐지만 실제 표결할 때 보니까 거의 다 뭐 90% 이상이 찬성을 한 했거든요. 표 정도 빠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바른당하고 관계가 뭐냐 이거죠. 정책 연대한다고 했는데 네. 이렇게 정책의 어떤 결정체라고 볼 수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완전히 어긋나는 상황인데 정책 연대는 뭐냐. 그러니까 참 그 연대라는 것이 정책 연대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닌 거죠. 네. 예. 불륜이죠. 그러니까. 예. 그 어떤 정략적인 목표 때문에 네. 연대를 갖다가 추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국민의당 바른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뭐 교섭단체도 아니고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니까 등치를 좀 키워야 되고 그래야지 다시 또 정치 일정 전면에 다시 자기 의사를 반영할 수 있으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통합에 호남계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는 이유는 어떤 정치적 이유라고 보십니까? 저는 바른당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바른당과 통합하면은 그 이전까지 보이지 않던 새로운 땅이 보인다라는 네.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바른당 11명인데 바른당하고 통합하면 기존의 국민의당에서 11명 이상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볼 때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소탐 대시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굳이 그걸 하려고 하느냐. 네. 더군다나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나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 다 호남계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죠. 국민의당 베이스가 흔들리는 건데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군요, 지금.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어떤 네. 관심. 자유한국당을 블루오션으로 보고 있는 거다. 네, 바른당을 블루오션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징검다리를 보는 것이다.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판세에서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삭줍기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재편될 때 본인들이 그 중원을 장악하고 있으면 된다 뭐 이런 계산인 것 같아요. 예, 이제 자유한국당이 다음 대선에 큰 가망성이 없다고 보고 다만 그것이 넓은 땅이니까 이제 그 땅을 좀 뭐에 대한 어떤 그 애착, 관심, 뭐 포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실제. 근데 그게 과연 신대륙이 될지. 예. 사실은 신대륙이 아니죠. 구대륙이죠. 예, 가서 동화될지, 먹힐지 이런 건 가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유승민 대표도 자신있게, 몸집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통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생각하다 보니까 만약에 호남계 의원들이 다수인 당에 들어가서 자기가 힘을 발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말씀하셨듯이 호남계가 뭐 나갈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보수의 적자로 나가는데 안철수보다는 유리하다 이런 계산인 거죠. 그렇죠. 예. 예. 유승민 대표는 그 계산인 것 같고 안철수 대표는 이제 탈호남하고 나서 탈색을 좀 하고 영남도 끌어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영호남을 합한 합리적인 보수, 중도 보수의 적자는 나 아니겠느냐. 사람들이 나를 봐줄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각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연대는 페인트 모션인 것 같고 그 그림을 양쪽 다 그리는 것 같죠. 예. 그래서 계속 가는 것 같고요. 자,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갑자기 올해 안에 이 주요 사건들 끝내겠다고 피로감 때문에 이 발언을 갑자기 했어요. 아니 근데 주요 사건이라는 게 검찰이 만드는 사건이 아니라 예. 그 수사 대상들이 저지른 어떤 범죄 행위가 드러난 건데 예. 그러니까
주요 사건이 끝났냐 안 끝났냐는 거는 그 범인들의 예. 이제까지 어떤 그 과오. 범행의 정도. 예, 그거에 따라 달린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걸 갖다가 뭐 시간을 정해놓고 예. 언제까지 한다 안 한다 내년부터는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뭐. 예. 이게 식당 같은 데서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설렁탕을 안 팔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찾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 이게 무슨 식당 메뉴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내년부터 민생 쪽으로 하겠다는데 아니면 내년부터는 이걸 공수처에 넘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말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더 강력하게 할 필요를 느낍니다. 이건 또 내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현 정부든 과거 정부든 어느 정부든 이런 고위공직자들의 어떤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항상 가차없이 수사하겠다. 시한을 두지 말고 예. 그렇게 얘기해 정답이죠. 뿌리를 뽑을 때까지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피로감을 느낀다고 얘기했을까? 더군다나 소위 이 피로감이라는 단어는 몇 개월 전부터 이제 보수 정당과 보수 매체에서 피로감 온다 했었거든요. 피로감 안 했어요, 저희. 필요한 분들은 이제 그 조사를 받는 분들 또는 조사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 출두 요청을 받은 분들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 검찰이 왜 그분들을 걱정해 줍니까? 국민적 피로감이라고 하는데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뭐 그 얘기를 더 이제 검찰총장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이제 구속특부심에서 그 영장을 갖다가 이제 기각 구속을 취소시킨 예. 석방시킨 김광민 일반진. 그런 어떤 흐름들도 사실은 뭐 그게 사람으로 다 연결되는 흐름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정하게 지금 사실 정권만 바뀌었지 검찰이 다 바뀐 것도 아니고 법원이 다 바뀐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여실히 느끼고 있어요. 예. 예. 그런 어떤 잔존 세력들의 어떤 준동 이렇게 또 보이는 거죠. 정의당 얘기를 한 가지만 하자면 지금 이정미 대표가 법인세 인상 반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법인세 인상 반대한 게 아니고. 네, 법인세 관련해서 발언한 어저께 그 정부안. 네. 그래서 법인세를 갖다가 인상하는데 2천억 이상. 네. 영업이익 2천억 이상에 대해서 25%로 인상하자라는 정부안이 있었는데. 그게 원안이 있었는데. 워낙에 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반대해가지고. 3천억으로 올라갔죠. 3천억으로 해가지고 양보안 아닌 수정안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반대 대해서 그러니까 수정안 반대가 많아지면은 원안이 통과되니까 네. 원안은 또 찬성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정안에 대해서 아하. 우리가 자유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네. 반대한 분도 있고 네. 찬성한 분도 있고 네. 뭐 그래도 현행보다는 낫다. 현행보다 나은 건 맞죠. 사실이에요. 맞죠. 근데 원안이 부족하다. 또 있기 때문에 네.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이 있기 때문에 원안은 좀 더 제가 낸 안에도 가깝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기권을 했어요. 세모표를 한 거죠. 세모표로. 고민 끝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거는 자유로 요 법인세 투표에 대해서 자유로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그 반대한 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군요. 요 디테일을 모르면은 아니 법인세 인상을 정의당이 반대할 리가 없는데 왜 반대했지 이렇게. 제가 낸 안은 아예 훨씬 센 안을 갖다 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원안이 안은, 원안이 맞다는 표현이군요. 정부 원안이 더 낫다. 네, 그 그런 얘기입니다. 표현이군요. 예. 네. 자, 이 전체적으로 시간이 벌써 다 됐네. 노회찬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와가지고 참 오늘 꼭 했어야 되는데 못 하신 얘기 있으십니까 혹시? 예. 그 얘기 하시고 가시죠. 예.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예. 그동안에 이제 허용되지 않았던 정당 후원금이 예. 이제 허용되거든요. 그거 의미가 뭡니까? 아니, 정당에게도 공식적인 후원금을. 원래는 의원 개인에게만 냈었는데, 예. 의원 개인에게만 했었는데, 이제는 정당에도 가능하다. 예, 정당에도 내게 돼 있습니다. 내는 게 가능합니다. 얼마까지 갑니까? 그건 똑같습니다. 500만 원까지 1인당. 500만 원짜리 1인당. 그리고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는. 네, 그대로. 돌려받는 거고요. 그 대표님 후원금 다 찼습니까? 예, 찾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정의당에도, 네. 정의당은 정의에 목마릅니다. 정의당의 정의는 후원금입니다. 네. 정의당은 정의 이전 자금에 목마른 상황입니다, 지금. 솔직히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 정의당의 후원금 낸 만큼
대한민국의 정의가 실현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당에도 이제 후문 가능하답니다. 개인이. 지금까지 정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로 3연속, 예. 이재용 삼성 부회장 판결 때도 저희가 3연속, 4연속 막 연결했었는데, 뉴스공장의 영장 전문 해설 판사님, 법무부인 동아의 사무장, 본인이 직접 영장 전담 판사 경력을 가지신 이정렬 전 부장판사, 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사무장 중에 최고 스펙 아니십니까? 아, 부끄럽습니다. 자, 간략하게 이제 이때까지 했던 이야기를 요약하고 오늘 네.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 질문 더 드리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김관진, 임관빈 석방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구속적부심을 네. 통해서. 이 석방이 법리를 넘어서는 어떤 정치적인 석방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시작됐고요. 그러다가 네. 그 이후에 이제 전병호서 이번에 이제 여당 쪽 인사 관련 사건에 사무총장 조모 씨가 구속됐는데 또 구속적부심으로 석방이 됐는데 이 역시 법리적으로 보자면 거의 사문화된 규정을 적용해서 석방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이게 법리 문제가 아니라 이 역시 또 정치적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무리하게 석방시킨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그러는 사이에 이제 실무 그러니까 구속적부심 혹은 영장실질을 그 실무적 기준들이 마구 흔들리고 있다. 예. 네.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네. 그런데 이렇게 그 형사수석부의 신광열 수석부장 판사가 예.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네. 법리가 아닌 문제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그 시기적인 문제, 예. 네. 석방을 결정하는 시기로 볼 때도 이게 이상하다 이런 예.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방송 중에는 안 하셨어요. 이 얘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시기가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아시는 대로 이번에 그 구속적부심으로 계속 석방 결정을 하고 있는 데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거든요. 네. 예, 그런데 여기가 이제 구속적부심 사건을 전담을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오는. 예. 그리고 이제 재판장인 뭐 많이 알려졌죠. 신광열 수석부장 판사. 예. 예, 이분이 그 작년 2016년 2월 정기이사 때 부임을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고등법원 수석부장급인데 그러니까 네. 상당히 높죠. 다른 법원에 비해서. 근데 이분이 2012년에 고등법원 수석부장 판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네. 대략 이제 인사 패턴으로 보면은 내년 2월 정기 인사 때 법원장으로 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러니까 상당히 고참 판사인 거예요. 요건 이제 판사를 하셔야 알 수 있는 내막이군요. 그런데요. 아,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시간을 역산해서 계산해 보면은 그 중앙지법 수석부장이 된 지 21개월 정도 됐고 앞으로 남은 긴 3개월 정도 된 거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럼 21개월 동안 이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이번에 풀었는데 그런 결정이 있었느냐. 그 이전에도 그럼 유사한 결정을 했느냐. 예, 그거는 사실 언론 보도가 안 나와서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났으면 상당히 크게 났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례적인 결정이니까 났겠죠, 크게, 보도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능성을 따져보자면 21개월 동안은 긴급체포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다가 3개월 전에 비로소 이거 좀 문제구나라고 그렇게 반성을 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예,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분이 너무 고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반성했다고 본다기보다는 차라리 뭐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예, 뭐 정확하게 뭐라고 탁 집어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신 거죠, 지금. 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법리적으로 문제 있는 건 어제 말씀드렸고 시기상으로도 이게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이상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구속적부심 수사를 한 지가 벌써 2년 가까이 됐는데. 네. 그동안은 이 구속적부심에 긴급체포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다가 갑자기 긴급체포 제도에 대해서 더군다나
말씀하시기로는 2004년에 대법원에 의해서 상당한 재량권을 2002년 죄송합니다. 2002년. 예. 자, 네. 지난 시간에 2004년이라고 하셨어요. 제 기억엔. 2004년은 제가 그 판결한 거에 대해서 보수 언론들이 이렇게 말 바꾸기 했던 그 말씀. 그렇군요. 예. 네. 이미 15년 전에 대법원 판례로 긴급 네. 체포에 관해서 수사기관에 상당한 재량권을 준다. 그 이후로는 이게 사실 사문화 예, 그렇죠. 된 문구를 갑자기 15년 만에 들고 와서 더군다나 2년 동안은 그런 일이 없다가 갑자기 긴급 체포를 문제 삼아서 석방하는 게 이게 법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시기적으로도 이해가 안 간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자, 예. 오늘 시간 다 됐어요? 왜 이러세요, 정말. 나는 이제 한 포인트씩 짚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계속 네. 이걸 문제 삼으려고. 저는 이거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예. 이제 언론에는 이 사안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짚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또 하고요. 부회장님 시간 몇 초 다 남았어요? 한 30초 드릴게요. 30초요? 길다. 저기, 어제 이제 문무일 총장, 발언에 대해서 아까도 계속 짚어주셨는데, 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자세하게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긴 하겠습니다만,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예. 언론 보도를 이 청취자님들께서 유심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네. 어제 좀 방점이 찍혀 있던 거는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적폐 수사를 연말에 끝내겠다는 게 상당히 방점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일부 언론 중에서는 석방 기준이 이상하다라는 걸 타이틀로 뽑아가지고 중점적으로 보도한 언론들이 있습니다. 보수 언론 중에요. 예.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 지금 적폐 수사를 연말에 끝내냐 안 끝내냐 이게 상당히 쟁점이었는데, 네. 근데 지금 법원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있더라도 이것은 법원과 검찰 사이의 갈등일 뿐이지, 이게 어떤 다른 큰 그림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나오는 걸로 보여요. 그런 언론 보도가. 그걸 유심히 좀 봐주셨으면 한다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원과 검찰 사이의 갈등일 뿐이다. 이 구속 적부심과 예.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것은 검찰과 법원이 서로 법리 해석이 달라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의미를 축소했네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언론 중에서 그것을 부각시키는 언론이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부각시켰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서, 예. 네. 근데 저는 검찰총장이 이게 법원과 검찰의 갈등일 뿐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네.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너무 좁게 예. 프레임을 잡은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예, 세력과 세력, 그러니까 소위 이제 구체제가 이것을 저항하는 것, 이렇게 큰 그림에서 봐야 되는 건데, 검찰총장이 그런 그림까지 그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굳이 말로 했으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요 이야기는 또 내일이나 모레 저희가 비는 시간 마련해가지고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 이정열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자, 불친절한 AS. 예. TBS 사장님은 계속 사장님으로 계신다는데 화해 안 보내줍니까? 자, 뉴스공장에서 나경원 의원의 목소리를 듣다니 굉장히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예, 수백 개가 쏟아졌어요. 예, 한 번에 짧은 시간 내에. 뉴스공장의 선곡 외나무다리 압권입니다. 예. 고민 많았어요, 저희가. 브릿지 오버 트러블 어도부터 여러 가지 다리가 나오는 노래를 고르다가 외나무다리가 가사에 나오는 거를 듣고 앞으로 제가 구원이 있는 정치인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나올 때마다 타이틀곡으로 외나무다리. 네. 구원이 있는 분들이 좀 있죠. 예. 자, 김미아 나선홍 씨가 진행하는 TBS 유쾌한 만남에서 안윤상 씨가 출연해서 공장장 성대모사를 하는데 기가 막히네요. 아, 그래요? 저희가 미디어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사, 과학, 코미디 다 넘어오고 때로는 다 성공할 때도 있고, 예, 때로는 다 망할 때도 있는
원정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주제입니까? 설마 했는데 우리 과학기술계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다. 그러니까요. 예. 이거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왜냐면 과학기술 이 분야의 분들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와가지고 집회를 하는 경우나 막 성명을 정치적 사안에 적극적으로 내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 드물죠. 극히 드문데 왜 여기까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을까? 저도 그게 궁금한데 네. 일단은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것은 전 정권의 속성이 아니었나. 어떤 쪽에도. 그렇게 이해하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체육계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화예술계는 이해가 가잖아요. 그렇죠. 예, 드라마나 영화가 미친 영향이 크니까 대중에게. 네. 그거는 잘했다가 아니라 왜 그랬는지를 알겠는데 이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이거 왜 그랬다고 이해하십니까? 과학기술계에서는? 일단 과학자들은? 나름 상황은 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요.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보면 어떤 계기가 있냐면 이 블랙리스트 작성된 시점이 김명자 전 장관이 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그러니까 과총이라고 그러죠. 네. 회장으로 선출된 직후였어요. 예. 그런데 이게 김명자 장관이 어떤 분이냐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 4년 동안 환경부 장관을 지낸 분이고 예. 17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이었고 예. 2010년에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였거든요. 그 과학기술 단체 장이 지금 그때 기준으로는 야당 인사가 되니까. 그렇죠. 이 야당, 김명자 회장이 이 단체를 규합해가지고 정부에 어떤 공격을 가할지 모른다.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김명자 회장 개인에 대한 블랙리스트로 충분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선출이 됐다는 거죠. 과총 회장으로. 그러니까 과총에 속한 사람들이 뽑았다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과총. 네. 거기에 속해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다 뒤져봐라. 예. 이게 보나마나 이게 저 야당 좌익 혹은 주사파일 테니까 그런 게 아니었나 이제 생각이 그게 들죠. 약간 일리는 갔는데 그래도 다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지금 최소 300개 이상의 단체를 이제. 네. 근데 이게 어떤 식이냐면, 네. 이 과총에 포함된 단체가 전체가 614개예요. 절반을 했네요. 절반을 한 것이고, 네. 또 회원수도 굉장히 많아서 614개 회원수가 50만 명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는 300개 단체라고 보면 그 절반 엄청난 수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웬만한 곳은 다 포함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막은 지금 이제 조사 중이죠. 그래서 과연 불이익이란 게 이제 근데 궁금한 건 그거죠. 이제 블랙리스트 운영을 한다.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정부 지원 예산이 특정 단체에 가는 걸 막는다든가 그런 건데 보통은.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과학계 쪽에 쉽게 작동할 수 있을까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오늘 오후에 1시에 김명자 전 과총회장을 검찰에서 피의자가 아니고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피해를 당했든가. 예, 불이익이 본인은 뭐였나. 알았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MBC에서 제가 라디오를 진행하다가 네. 블랙리스트로 잘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자를 걸 예정하고 나를 물타기로 쓴 것이고 곧 자를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그 MBC 라디오 진행을 할 때 얘기를 해도 심지어 MBC 내에서 이 진보적인 성향의 PD들조차 믿지 않았어요. 네. 아니 그럴 거면 굳이 왜 쓰겠냐고. 그렇게까지 잔머리를 굴려가며 6개월 쓰고 일부러 자르고 그러진 않을 거다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네. 당하고 있는데 이미 그걸 잘 못 느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김명자 회장이라고 본인이 당했다는 걸 알까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자기가 불이익을 당한 걸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구 같은 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냥 사실은 이게 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정상적인 심사에서 잘랐겠지. 그렇죠. 예.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뒤에서 어떻게 불이익을 당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 저도 주변에 좀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요. 내 실력이 없어 안 됐겠지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운영은 사실 제대로 못한 게 아니냐라는 또 어떤 무능의 한 단면을 볼 수가 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지금 그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합니까? 아직은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죠. 이게 몰라서 그런 걸 거예요. 이런 거를 작성을 했다고 하고 네. 작성을 하면 실행을 하는 게 국정원 같은 조직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본인들의 서류가 미비하거나 실력이 안 됐거나 심사 기준에 못 미쳐서 탈락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제가 방송에서 잘리고 6년 있다가 보니까 그때 자르라고 했던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던 것처럼 그렇게 확인해야만 믿게 되는 그런 경우를 거라고 그리고 봅니다. 이제 과학기술 쪽 분들이 좀 이렇게 순진하시잖아요. 순진한가요? 예, 순진한 편입니다. 꽤나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게으른 거 아니고요. 본인의 연구 분야를 제하고는 게으른 분들 아닌가요? 게으르다고 할 수도 있죠. 모르니까 일단 잘. 네. 세상사에 이렇게 큰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네. 근데 이제 자기 분야 연구하고도 바쁩니까? 한편으로 과학계가 좀 찍힌 게 뭐냐면 지난 정권에 왜 창조경제 내세웠잖아요. 박근혜 정부가. 예. 이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예. 창조경제를 내세웠는데 이 개념이 이제 모호함은 물론이고 비과학적인 슬로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비웃긴 많이 비웃었어요. 많이 비웃었죠. 과학계 내에서 뭐냐 이게 뭘 하라는 거냐. 그런 말이 이제 뭐 많이 새 나왔죠. 사실은 창조 경제는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 채로 사라졌죠. 아무도 어떻게 하자는 거지? 아무도 모른 채로 사라졌는데 이게 또 지역별로 근데 뭐 창조경제 센터 만들어지고 그거 다 텅텅 비어 있어요. 요즘. 그러니까요. 그거 뭐 하는지도 다들 불려 나가고 과학계 인물들이 뭐 취전연이라는 쪽에서 불려 나가고 돈 많이 들었어요. 그 창조경제 센터. 그러니까요. 뭐 하는지 모르고 어영부영 뭐 하다가 하라는 거 하다가 돌아오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서 이제 소위 욕을 먹었는데 그때 이미 좀 마음이 상하셨다. 저 위쪽에서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그런 게 이제 상식적인 추론인데 예. 저는 여전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회장 한 사람이 왔다고 해서 거기 있는 단체 300개하고 50만 명을 다 리스트에 올려서 걸러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뭐 지난 정권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보고 근데 어떤 단체가 들어있을지 궁금하잖아요. 예. 아직은 이제 조사가 안 되고 있지만 제가 추측을 해보면 왜 우리 뉴스 공장에서 화제가 됐던 그 촛불 집회 때 촛불을 끄는 계산을 했던 한국물리학회 같은 곳이 딱 속하기 좋았지 않았을까. 이건 뭐 제 추측에 불과합니다만은 그분들이 이걸 계산하면서 얼마나 계산하고 있어. 그 성향을 미리 이제 파악하고 그분들이 이걸 계산할 때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성향들은 이제 충분히 국정원에 의해서 그 확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미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되게 궁금합니다. 이게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과학기술계는 화가 난 게 아니라 문화예술계는 자기 밥줄을 끊었다고 지금 화를 내고 막 시위하고 막 한판 붙자는데 과학계에서는 궁금하네. 우리 속했나 아닌가? 나는 들어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순진하게들 하고 있죠. 들어갔으면 우리 왜 들어갔지? 나 괜찮았는데? 나는 괜찮았는데. 안 들어갔으면 왜 쟤는 들어가고 우리는 안 들어갔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들어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본인은 본인을 과학기술인으로 분류했느냐? 과학기술인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분들이 국정원에서 어떻게 분류했나에 따라서 제가 문종호 씨는 잡인이죠, 잡인. 예, 사실 안 속하고 문화예술인도 될랑말랑해도 안 돼서 거기도 못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체성이 불분명해서 성향은 되게 좀 찍힐만한데. 문종호 씨는 문화예술계에 들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우리나라 최초의 인디밴드 그리고 기타로 영국에 가서 학위를 따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방송 작가도 하셨고 방송 작가로 유명한 다큐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과학 팟캐스트를 하고 출판도 해서 베스트셀러도 냈고 그중에 크게 성공한 건 없어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이 과학 기술인들을 팟캐스트로 소개하고 과학을 대중에게 알리고 이게 제일 크게 성공한. 그렇습니다. 네. 지금 계속 이제 점점 더 성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정체성이 불분명해서 여기도 제가 못 꼈을 것 같은데 근데 흥미로운 점 뭐냐면요. 과학자들 중에 실제로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조사가 있었어요. 이건 미국에서 한 건데. 그렇군요. 2010년에 미국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과학자 중에 공화당 지지자는 단 6%. 에 불구하고 그렇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건 제가 보기엔 이념의 문제라기보다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추론하는데 훈련이 된 분들이 보수의 논리구조 좀 허술하거든요. 어디나.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말이 안 되잖아 이런 거죠. 민주당 지지자가 55%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학의 속성에 진보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념의 아니라 논리의 문제라고 봅니다. 자, 원종호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이 복지부에서도 이걸 재산 기준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 거냐 지금 막 그 약간 멘붕 상태에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 소득 근로소득 월급 받는 분들, 네네. 그런 분들은 소득이 좀 클리어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별로 없고 재산, 부동산 뭐 이런 분들 투명하지 않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경우에 뭐 100억대 건물주다. 네. 이럴 경우에 이제 그 소득이 정확하게 안 잡힐 수도 있다. 임대료도 막 등록이 안 돼 있고 막 그렇게. 아하. 그러니까 실제 봉급 생활자들은 그 급여가 높다고 빠지는데, 예, 훨씬 더 실제로는 많이 버는 건물주들은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겠네요. 네, 그래서 이후에 이게 이제 좀 다시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봉급 소득자들 안에서도 예. 맞벌이 부부들이 있잖아요. 예. 맞벌이 부부 합산이니까, 예. 가구소득 기준이니까. 그러면 부부가 합산되면 예를 들면 지금 3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뭐 723만 원, 뭐 부모와 아이를 둘이면 800만 원 뭐 이렇게 되는데 예. 700만 원이라고 치면 예. 부부가 합쳐서 700만 원을 벌면 또 20%에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걸 보다가 아직 언론에서 그 대목을 지적하지 않던데 네.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10%를 걸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90%만 주기로 했으니까 이게 이제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아동 전체면 누구든 다 지급되는 건데 이걸 이제 90%만 주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 90%에 들어간다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서류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문제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시민들의 불편도 있고 공무원을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예. 국세청에서 우리나라 국세청이 세계에서 1위거든요. 1인당 그 세금을 걷는 액수가 전산화돼가지고. 예. 그런데 그 탈세라든가 아니면 민원을 처리하는 분들이 예. 겨우 뭐 1%도 안 되는 돈 때문에 그 전체 조직의 20%가 움직이거든요. 그렇겠군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누가 10%냐. 그렇죠. 예. 90% 이걸 가려내는 행정 들어가고요. 복지부 쪽 얘기는 최소한 기초지자체마다 2-3명 이상은 공무원을 새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추가로. 그런 얘기. 예.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저절로 90% 이하라는 걸 스스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제 내가 90% 이하라는 걸 90% 이하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0%를 걸러내자고 네. 나머지 90%가 서류 준비를 해서 내야 되고 공무원들은 전 국민 중에 이제 그 해당되는 90%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서류 분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류를. 굉장한 낭비인데요, 사실. 예. 대상자가 253만 명인데요. 예. 그 중에서 25만 명을 가려내기 위해서 253만 명 전체가 서류를 내야 되고 또 25명을 가려내기 위해서 또 공무원들이 또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공무원 이번에 2,700명 줄였잖아요. 예. 한 1,000명은 이것 때문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장부 뭐 얘기하면서 이걸 줄였는데 실제로는 이것 때문에 더 큰 정보가 필요하게 생겼어요. 앞뒤가 안 맞는 그래서 막상 하면 더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를 그 10%를 깎느라고 이게 선별복지라고 하는 이제 보수의 구호를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OECD 35개 국가 중에서 집에 긴급하게 합의문에 실제 오타도 있고 그렇게 긴급하게 작성된 것이고 그 긴급한 걸 보다가 어제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님 무려 20년간 세금을 모았지만 실수를 하나 하셔가지고 저희가 미니로 정정 인터뷰를 짧게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실수를 하셔서 저희가 정정의 기회를 공식적으로 다시 드립니다. 어제 이제 2인이라는 표현만 짧게 등장해가지고 이게 둘째 아이부터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방송 끝나자마자 정정을 하셨는데 그 내용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워딩은 2인 가족 소득 기준인데 네. 이 소득이란 말이 이제 조금 제가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아마 제가 실수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는 첫째 아이부터 지급이 되는데
네네. 보호자가 2인 이상 가구 이렇게 이걸 의미하는 겁니까? 뭐 아이가 있어야 3인이 될 테니까. 아, 그렇죠. 이제 네. 또 부모가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네. 소득 기준이 2인 가족 기준이라는 거고요. 아, 소득 기준이 2인 가족 기준이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얽힌 문제가 많이 돼서 어제 복지부 공무원하고도 통화를 했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산은 반 정도 줄어드는 건 사실이고요. 아, 예산을, 그래서 그렇게 또 생각하셨군요. 예산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1인에서 2인으로 만든 거,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아이까지로 이렇게 확대해버린 거구나. 이렇게 연결 생각하신 거군요. 이게 10% 줄고 기간이 줄고 뭐 이렇게 갖고 반을 줄였는데. 소장님 너무 많이 알면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예산도 절반으로 줄었다. 예.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제 실시간 검색 1위가 막 되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아무튼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문제가 뭐가 있냐면. 예. 거기에 이렇게 바쁘게 쓰다 보니까 소득 기준이라고만 표시를 한 거예요. 소득 기준. 예. 그래서 재산 기준이란 말이 안 들어가서. 예. 끝까지로 할 것인가 하는 국가 철학의 문제다. 역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걸 누군가 막았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자, 예산은 워낙 복잡해가지고, 예. 사람들이 구체적 내용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이번 예산에는 몇 가지, 예.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내용이 있긴 있어요, 확실히. 그죠? 네. 오늘 새벽 본회의 통과했는데요. 법정 시한을 넘겨서 나흘째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은 428조 8,339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7.1%가 늘어난 수치인데요.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보건, 복지, 고용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반 지방행정, 교육, 국방 순인데요. 공무원 중원 규모는 9,475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협력기금 같은 경우에는요. 400억 원 감액됐는데 앞서 말씀하신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2인 가구 이상 기준소득 수준 90% 이하로 해서요. 만 5세까지 아동 내년에 2018년 9월부터 10만 원씩 신규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층을 상대로 한 기초연금 이것도 이제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됐는데 이것도 역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아동수당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지방선거 이전에 하면 정부 인기가 올라간다고 처음 듣는 얘기로 그렇게 연기가 됐고요. 자, 요 사안 관련해 가지고 아동수당 어제 저희가 이제 정창훈 소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것은 아동수당입니다. 당초 보호자 소득과 무관하게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했던 정부안은 야당의 반대로 소득 수준 상위 10%의 지급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상위 10%는 그 돈 없어도 아이 키울 수 있지 않느냐. 보수가 항상 주장하는 선별 복지죠. 19세기 초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을 개선한다며 봉건적 의무와 농노제 폐지 그리고 전 시민에게 단일한 세금 체계를 선언했습니다. 왕과 귀족끼리의 동맹으로 유지되던 봉건국가에서 국민이 국가를 구성하는 소위 국민국가로 역사는 그렇게 발전을 합니다.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 국가에 세금과 병역의 의무를 지고 국가는 그 국민의 보호 의무를 지게 되는 거죠. 이후 가난한 빈민을 구제하는 구휼의 개념을 넘어서 국가가 국민 보편적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제 개념이 탄생합니다. 강도를 신고하면 경찰이 당신 소득의 상위 10%인가 아닌가 묻고 나서 출동하는 게 아니죠. 치안은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지는 보편 의무라서 그렇습니다. 자격은 국민이기만 하면 됩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게 국가가 삶의 기본에 대한 의무를 지겠다. 그 자격은 대한민국의 아동이기만 하면 된다. 이게 보편 복지죠. 반면 10%는 제외한다는 것은 곤란에 처한 90%의 상대적 빈민만을 구휼하겠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를 어디